왜 침묵이 지혜로운가? 삶의 철학.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도 옳은 것이 될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제나 진실이기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저는 언제나 침묵이 금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지만 나눌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침묵이 현명한 사람의 삶의 철학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함께 마음을 수양하고 이어지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삶에서 침묵의 가치를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면 그것은 순수함에서 성숙함으로, 무지에서 풍부한 경험으로, 과시적인 삶에서 내면적인 삶으로, 감정적인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좋든 나쁘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혀주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은 자신의 운명을 굳게 잡고 영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풍요로운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즉 침묵은 다음 네 가지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삶의 방식입니다. 1. 논쟁하지 않기. 왜 옛사람들은 침묵이 금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겠지만 왜 그 말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옛 절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은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이르면 스승으로부터 운수행각을 떠나라는 허락을 받곤 했습니다. 운수행각은 가장 고된 길으로 먹을 곳도 머물 곳도 없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깊은 숲속의 맹수, 독사의 위험에 맞서야 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햇볕, 장대비, 혹한, 폭설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승려들은 도둑부터 무법자, 무신론자, 비도덕적인 사람들까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구타당하고 물건을 빼앗기고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동료 수행자들, 즉 그들이 머물고자 하는 사찰의 다른 승려나 주지승에게서 오는 시련이었습니다. 옛 일본 선종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 곳을 떠도는 운수승이 어느 사찰이나 암제서 하룻밤을 묵으려면 그곳의 주지승과 1대1 토론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 운수승은 단 하룻밤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일본 북부의 한 낡은 사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찰의 주지는 두 형제 승려였습니다. 형은 매우 박식하고 변론에 능숙했지만 동생은 어리숙하고 둔하며 한쪽 눈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운수승이 지나가다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형 승려는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동생에게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전통에 따라 운수승과 토론하라고 시켰습니다. 동생이 나가기 전에 형은 당부했습니다. 이보게, 침묵으로 토론해야 하네.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다 저 사람에게 질 수도 있으니까.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 맡겨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수승이 형 승려를 찾아와 절을 하며 떠나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고 동생 승려의 웅변술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형 승려가 말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토론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훌륭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운수승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부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아우님이 손가락 2개를 들어 부처님과 불법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다시 손가락 3개를 들어 삼보, 즉 불, 법, 승을 뜻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총명한 아우님이 주먹을 쥐어 제 얼굴을 가리키며 삼보 모두가 하나로 귀결된다는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뜻이지요. 정말 심오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이치이니 저는 기꺼이 절을 올립니다. 오늘 밤 굶주리고 춥고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지만 저는 매우 기쁩니다. 2분 스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운수승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배운 듯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잠시 후 동생 승려가 형을 찾아왔는데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형 승려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 토론에서 이겼다는 걸 안다. 이기긴 뭘 이겨요. 그 운수승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었어요. 형님께서 손님에게는 인내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제가 한 수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거라. 형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자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 하나를 들어 제가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놀렸어요. 저는 화를 꾹 참고 손가락 2개를 들어 그가 2눈을 다 가진 복을 칭찬해 줬죠. 그런데 그자가 또 저를 놀리려는 듯이 손가락 3개를 들어 저와 그 2사람이지만 눈은 3개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얼굴에 갖다 대며 말했죠. 적당히 해라. 한 대 맞기 전에. 그랬더니 그가 겁을 먹고는 절을 하고 물러갔어요. 정말 저런 무례한 승려가 다 있답니까? 동생 승려가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형 승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으며 배를 잡고 쓰러질 듯이 웃었습니다. 침묵만으로 너는 싸움을 피했구나. 아우는 인내를 배웠고 운수승은 지혜를 배웠으며 형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참으로 일거사득이로구나. 한 가지 행동으로 4가지 이로움을 얻었으니 말이다. 서양에서도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로움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착한 사람이 되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한 사람은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대국을 잃지만 침착한 사람은 안타까운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인내하고 포용할 줄 압니다. 누구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 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괴롭힘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에게 아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게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치게 하고 더 큰 피해를 볼 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 가능한 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사람은 스펀지처럼 되어야 합니다. 만지면 부드럽고 누르면 움츠러들었다가 압력을 줄이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주변의 물을 흡수하여 무게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침묵과 인내의 가치와 힘입니다. 도전적이거나 화를 돋우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생 승려는 분노를 억제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는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함과 지혜의 표현임을 증명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개인적인 자아를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줍니다. 침착한 사람은 인내하고 포용할 줄 알며 순간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 분노 속에서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하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배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도전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침묵, 침착함, 그리고 지혜. 그것이 바로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의 열쇠입니다. 2. 고통스러워도 탄식하지 않기. 11년간의 고된 훈련 끝에 코미디언 야령은 무대 예술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 힘든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야령은 여성에게 기회가 많지 않았던 희극 예술과에 합격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반에는 여학생이 10명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야령 혼자만 남았습니다. 반에서 아무도 그녀와 짝을 지어 연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여자아이라 어차피 이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성 연습을 하고 대본을 외웠습니다. 졸업 후에도 야령은 자신이 빌린 작은 지하방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난방기가 없어 방 주위에 종이를 붙이고 침낭에 들어가 몸을 녹였습니다. 한 번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끼던 카세트 라디오를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릴 때조차 이를 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단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토록 고달팠음에도 야령은 누구에게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즐거운 일만 이야기하고 슬픈 일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은 그녀를 함께 공연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야령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누군가 야령에게 그 시절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은 모두 하늘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갚아주셨으니까요. 인터넷에 널리 퍼진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마라. 80%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 20%는 웃음거리로 삼을 뿐이다. 이 말은 매우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동정심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몇 가지 사적인 이야기나 비밀을 간직할 만큼 깊고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10가지 일 중 8, 9가지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뜻대로 되는 한두 가지를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 집착합니다. 고통스러워도 탄식하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꾹 참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늘 인내해 온 나, 고통에 무너지지 않은 나, 고통에 무덤덤하게 맞선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소리치지 않고 정말로 피곤한 사람은 자신이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이란 침묵 속에서 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은 후의 침착함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숨기고 언젠가 더 강해져서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야령의 이야기와 침묵에 대한 관점에서 얻는 교훈은 인내, 참을성, 그리고 침착함의 힘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평온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들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령은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노력은 보상받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불평이 현재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 속에서 도전에 맞서고 어려움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 침묵하고 침착하며 인내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분라 3. 아파도 말하지 않기. 홍루몽의 사상우는 본래 귀한 아가씨로 태어났지만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어릴 때부터 삼촌과 숙모댁에서 자랐습니다. 사상우는 집안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바느질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가보옥의 바느질을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킬 때마다 사상우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드문 휴식 시간은 정원을 산책할 때뿐이었고 그마저도 곧 삼촌과 숙모에게 다른 일을 시킴으로써 방해받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상우는 그저 참을 뿐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상운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상운이 있는 곳은 어디든 즐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설보채가 걱정되어 사산군에게 몇 마디 물었습니다. 그 순간 사상운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산군의 침묵과 대조되는 것은 언제나 시끄럽게 자신의 고충을 떠벌리는 조인왕의 입이었습니다. 조인왕은 너무 많이 떠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강에는 구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생에는 항상 흥망성쇠가 있으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이 생에서 고통과 번뇌를 겪으면 다음 생에 보상을 받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이 생에서 비단과 돈에 파묻혀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매우 공평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왜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고 힘든 인생길을 계속 나아갈 동력으로 삼지 못하겠습니까? 고통이 바닥에 닿으면 물극필반, 우지비반, 즉 극한에 이르면 현재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 그로 인해 비범한 것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번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를 봅시다. 처음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 매우 편안하게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벌레는 자라나고 점차 더듬이와 날개가 생깁니다. 번데기 껍질은 점점 비좁아집니다. 이때 번데기는 애벌레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여전히 번데기 속에 가만히 누워 몸을 완성해야 합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미라처럼 정말 편치 않은 느낌일 겁니다. 어느 날 애벌레의 털과 날개가 다 자라면 그 단단한 번데기 껍질을 부수기 위해 몸을 세게 비빕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애벌레는 끈기 있게 구멍을 뚫고 나오려 합니다. 이것 또한 극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날개를 가두고 있는 껍질을 부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성패는 바로 이 일에 달려 있습니다. 빠져나올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날개를 펼 수 없어 애벌레는 죽게 됩니다. 반대로 힘껏 몸부림쳐 번데기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수 있고 비좁은 삶에서 벗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결코 힘들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해, 큐하이. 괴롭고 즐거운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압니다. 오늘의 고통은 당신만 알지만 내일이 되면 그것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불평이나 탄식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 참을성, 그리고 정신력입니다. 홈그루몽기 사산군과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번데기를 뚫고 화려한 나비가 되는 애벌레처럼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인내,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여 인생에서 위대한 가치를 달성하도록 돕는 요소들입니다. 화내지 않기. 작년에 회사에서 뛰어난 이력서를 가진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수습 기간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원인은 그녀의 혈기왕성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상사는 그녀에게 고객과 협상하러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고객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인내심을 갖고 고객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객은 회사와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객의 얼굴에 대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형편없군요. 자신이 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나 본데. 화가 나면 누구나 속 시원하게 욕하고 싶어 하지만 그 후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순간에 그녀가 치러야 했던 비싼 대가는 그 고객이 회사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신입이었기 때문에 상사도 그녀를 많이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고객과 승패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서의 경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분노는 본능이지만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재설계할 때 건축가 이오밍 페이는 프랑스 건축가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길을 걸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통역사마저 그를 대신해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화려한 도시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화를 느낄 때 느끼는 건강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가 난 상태에서 행동하거나 말할 때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쉽게 방어 태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양측은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통제력을 잃거나 좌절감을 느낀다면 자신에게 진정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지금은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 침착함을 되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수는 결코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하여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수는 감정을 통제하여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누구나 천둥벌거숭이처럼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억제해야 합니다. 안정된 감정 상태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평화롭습니다.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거친 홍수와 같습니다.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이 평온하게 자신을 수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옛말에 사람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 패배를 인정하는 인내가 아니며 약함은 더더욱 아니고 삶의 예술이라는 것을 항상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 각자가 침묵에 대한 깊은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 이야기들에서 얻는 교훈은 삶에서 자제와 침묵의 가치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기회와 중요한 관계를 잃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하지 않고 언제 자제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항상 압니다. 침착함은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고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묵하고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능력과 성숙의 표현이며 우리가 삶을 주도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얼굴에 이 세 곳을 수양하면 평생의 풍수가 바뀝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옛사람들은 관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스쳐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처음 접촉할 때의 통행증과 같습니다. 마음이 사악하고 계산적이며 편협한 사람은 얼굴에 교활한 기운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얼굴에서 편안하고 온화한 기운이 풍깁니다. 고난과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얼굴빛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수양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 풍수를 새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을 수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하나 1. 경청할 줄 아는 귀. 귀가 듣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듣기 능력이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연결하며 더 많은 좋은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듣고 생각을 잘 정리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통신회사가 몇 년 전 매우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을 내지 않았고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심지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회사는 고객 서비스 직원 한 명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직원은 3시간 동안 고객의 불평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결코 말을 끊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끝나기 직전 그 직원은 이 고객에게 이전에 미납된 모든 요금을 지불하고 청원서도 철회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분명히 듣기 능력은 1과 3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신은 인간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주셨지만 입은 하나뿐이어서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상학에 따르면
귀가 높고 귓바퀴가 부처님 귀처럼 큰 사람들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며 보통 수명이 매우 길고 매우 운이 좋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이룹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유하고 귀한 운명을 타고나 돈이 남아돌고 평생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위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1과 3 모두에서 듣기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으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은 까다로운 고객의 말을 조용히 들어줌으로써 성공했습니다. 그로써 상황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각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과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2.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입.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 당신을 인식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는 법을 배운다면 좋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의료기기 판매원이었습니다. 그의 세 식구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히도 크리스 가드너는 실직하고 아내가 떠났으며 그와 어린 아들만이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녔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연이어 닥치는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크리스 가드너는 마침내 한 투자 회사에 면접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면접을 위한 제대로 된 옷 한 벌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입은 것은 낡아서 달아빠진 옷을 막 수선한 것뿐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셔츠 한 장도 없는데 제가 당신을 채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 가드너는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아주 멋진 바지를 입고 계시겠군요. 이 말에 면접관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가 똑똑하고 친절하다며 칭찬하며 그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면접관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고 그는 순조롭게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말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독특한 기품을 풍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많이 겪더라도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의 지식은 성공의 15%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85%는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신의 운기도 손상시킵니다. 웅이가 손상되면 당연히 인생의 모든 일이 순조롭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삶에서 많은 좋은 일을 만나기 위해 교묘하고 친절하며 선량한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삶에서 말과 소통 방식의 중요성입니다. 말은 인상을 만들고 호감을 사며 심지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의 유머와 긍정을 잃지 않아 성공적으로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듣기 좋고 낙관적인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강조했듯이 성공은 사회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교묘하게 말하는 법을 아는 것은 당신이 사랑받고 삶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꽃나라 3. 세상을 믿는 눈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에 주목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현명한 눈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눈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점에 집중하고 이것을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바꾸는 교훈으로 삼습니다. 드라마 각성의 시대에서 새로 부임한 한 교장은 즉시 조건 없이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단점을 포용하고 장점을 존중했으며
상대방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상반되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갓 졸업한 젊은이라도 그는 자신의 학교에 초빙하여 강의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대들은 선의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그 학교는 유명해졌고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사람의 장점을 관찰하고 그들의 단점을 간과하는 밝은 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숨겨진 행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단점에 집중하기보다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리한 눈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눈입니다. 각성의 시대의 교장은 사람들의 단점을 포용하고 장점을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어 학교에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밝은 눈으로 장점을 관찰하고 단점을 간과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존중받게 되며 동시에 삶에서 많은 행복과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얼굴의 눈, 입, 귀에 있는 아름다운 선들은 단지 한 사람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라 불리며 영혼의 아름다움, 외부 특징을 통해 묘사되는 귀중한 자질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마도 누구나 이 집은 풍수가 좋다, 이곳은 풍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수가 좋은 곳이라면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바꾸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가족이 항상 번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고 부자는 영원히 부유한 것일까요? 오늘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모든 분들께 풍수사들이 결코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흥미롭고 심오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각자의 좋은 풍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자오는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교회의 넓은 땅을 사서 3층짜리 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화원, 분재, 그리고 연못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원 뒤에는 100년 된 여지나무 고목도 있었습니다. 조자오가 이 땅을 산 이유는 바로 그 여지나무 때문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여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 친구들은 그에게 금기 사항을 피하기 위해 풍수사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자오는 직접 차를 몰고 홍콩으로 가서 한 대가를 모셔왔습니다. 이 대가의 성은 조씨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계에서 매우 유명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설명한 후 조자오는 풍수사를 채태워 자신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추월하려는 차가 있으면 그는 모두 양보했습니다. 대가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사장님은 운전을 참 느긋하게 하시네요. 조자호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추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요. 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아이가 웃으며 골목에서 길로 뛰쳐나왔습니다. 조자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활짝 웃으며 달려가는 아이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엑셀을 밟지 않고 골목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아이가 나와서 이미 꽤 멀리 간 앞에 아이를 뒤쫓아 달려 나왔습니다. 조 대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뒤에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조자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술래잡기 놀이를 좋아하잖아요. 혼자 놀면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웃을 수 없죠.
대사는 고객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그의 섬세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몇 마리의 새가 갑자기 뒷마당에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조자호는 즉시 문 앞에서 차를 멈추고 풍수새에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대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뒷마당에 분명 아이들이 몰래 여지를 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라서 겁을 먹을 겁니다. 만약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매우 위험하니까요. 조자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 대사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댁의 풍수는 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자호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대사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장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좋은 풍수지입니다. 조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잉얼은 지령이라. 인생 최고의 풍수는 바로 각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과 복이 있어 풍수가 나쁜 곳에 살아도 언젠가는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고, 반대로 풍수가 좋은 곳에 살아도 그 좋은 기운은 스스로 깨질 것입니다. 이처럼 풍수가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순조롭고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수가 좋고 나쁨은 사람의 마음, 심덕, 복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끊임없이 수양해야 합니다. 선량하게 살기 위해 수양하고, 효도하며 살기 위해 수양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감하기 위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 수양해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 누구든 마음에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안락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면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조자호와 풍수사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최고의 풍수는 땅이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심성과 품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은 저절로 좋은 풍수지가 됩니다. 조자호는 자비심, 이해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풍수사의 개입 없이도 자신의 가족에게 좋은 풍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성을 수양하고, 선량하게 살며, 포용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삶을 순조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혼의 안락과 타인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벤바데 점술과 선유선보의 도리에 관한 3가지 이야기. 선량한 사람.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귀신마저 두려워하여 감히 괴롭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이를 증명하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군평, 은둔한 고수. 한나라 시대의 은둔 고수 엄군평은 성도에서 관상 보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며 항상 신의와 충효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매일 100전을 벌어 쓸 만큼의 돈이 모이면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노자를 읽는 데 전념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를 따라 공부했던 양웅은 말했습니다. 군평 선생의 덕행은 탐욕을 막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권면하기에 충분하며 옛날의 은둔자들과도 같습니다. 총나라 사람 여상이 수레와 말, 의복, 양식을 준비하여 엄군평에게 벼슬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군평이 말했습니다. 나는 남음이 있고 선생은 아직 부족함이 있소. 어찌 남음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와서 복종하겠소? 여상이 말했습니다. 제 집에는 금은 보화가 많고 선생께서는 남겨둔 양식 한 톨 없는데 어찌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군평이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선생 댁에 머물며 보니
밤낮으로 바쁘게 그것들을 얻으려 애쓰시나 만족할 때가 없더군요. 지금 나는 점을 보며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수백 전이 남아돕니다. 먼지가 한치나 쌓여도 쓸 곳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남음이 있고 선생은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이요. 군평은 또한 감동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재물은 나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나의 명성은 또한 나를 죽일 것이다. 훗날 군평은 90세가 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군평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군평은 부유함이란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소박하고 평온하며 적은 물질에 만족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쌓는 것이 단지 부담과 번뇌를 더할 뿐이며 사람에게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만족할 줄 알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야망으로 인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도 덕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다. 강서 사람인 손영은 풍수지리에 능하고 관상에 통달했습니다. 그때 어사 전공이 고향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 옆에는 오랫동안 여우 귀신이 소란을 피워 아무도 감히 살지 못하는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어사는 스스로 몇 번이나 안녕을 기원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사는 손영을 초대하여 살펴보게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사는 손영을 옆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 사람들에게 밤늦게 몰래 관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날 밤 어사의 집안 사람들은 위층에서 작은 목소리로 덕 있는 점술가는 신령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지금 여기 계시니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손영과 그의 가족을 그 집으로 이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덕 있는 점술가가 여기에 오래 머물 것이니 우리는 멀리 피해야겠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그때부터 그 집은 평온해졌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어사는 천천히 머리를 숙여 사정을 물었습니다. 손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이 집을 괴롭히는 자는 젊어서 죽은 가난한 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선행을 하여 덕을 쌓고 악을 제압하면 좋은 운명을 가질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을 쌓으려면 물질적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 조언을 듣고 재앙을 복으로 바꿨습니다. 어사는 깨달음을 얻고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술법과 마음으로 사람을 권면하시니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으십니다. 그들은 직위가 아니라 덕행을 존경하는군요.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훗날 손영의 두 아들은 향시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고 손영은 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손영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덕행과 선한 마음의 힘입니다. 점술가 손영은 부적이나 마술이 아닌 자신의 도덕적 품성으로 집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을 괴롭히는 영혼에게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며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선하게 살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덕행과 공감은 모든 악한 것을 교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덕행은 각자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최고의 풍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장. 선행과 적덕으로 운명을 바꾸다. 자앙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평생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주 사람 자앙은 어느 해 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수도로 갔습니다. 성 안에는 점을 매우 잘 보는 왕술사가 있었는데 자앙도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왕술사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관상을 보니 자식이 없는 운명이요. 자앙은 과거에 급제한 후 서안으로 발령받아 관리가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자앙은 매우 아름다운 소녀를 사서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앙이 소녀의 집안 사정을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첩의 아버지는 모처에서 관리로 계셨으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천재지변과 기근이 닥쳐 한 무리의 도적들이 첩을 수도로 팔아넘겼습니다. 자앙은 이 말을 듣고 소녀의 신세에 동정심을 느껴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던 생각을 버리고 그녀의 매매 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서안에 도착한 자앙은 재능과 덕을 갖춘 청년을 골라 소녀와 혼인시켜 주었는데 마치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안에서의 임기가 끝나자 자앙은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왕술사는 자앙을 만난 후 놀라며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뵙는데 관상이 많이 변하셨군요. 자식이 없는 상이 자식이 많은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큰 은덕을 쌓으셨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앙의 아내는 차례로 아들 5을 낳았고 평생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역에는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남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에 대한 보응의 도리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자앙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 자비심과 선량함의 힘입니다. 처음에 자앙은 자식을 낳을 운명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비로운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팔려온 소녀를 돕고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그녀를 재덕 있는 사람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앙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선량하게 살고 선행하며 덕을 쌓는 것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며 운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좋은 풍수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순조로워지고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면 모든 것이 꼬이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좋은 풍수가 되어 우리 조국 베트남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옛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12가지 비결.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인가? 친애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산과 강보다 깊고 하늘보다 알기 어려우니 하늘에는 추나 추동, 아침과 저녁의 기한이 있지만 사람은 겉모습은 은밀하고 감정은 깊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후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고 자만하며 겉으로는 유능하지만 본질은 무능하고 겉으로는 신중하고 고집스러우나 사리에 밝고 겉으로는 강인하지만 본질은 유약하고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본질은 흉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공자와 장자의 사람을 꿰뚫어보는 12가지 비결을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도와 예절은 사람됨의 근본이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초기부터 인학을 창시했으며 효는 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는 효제야자 기위인지본 샤오디예자 키위넨지본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효도와 예절이 사람됨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가족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인격과 도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대하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가족, 문화, 전통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효심의 확장이며 가족 내에서의 사랑과 단결 정신을 나타내고 그것이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삶에서 부유하거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를 친절하게 대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공자에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효심은 한 사람의 도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효도할 줄 알고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격을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모와 형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효심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인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들이 눈앞의 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익의 측면에서 공자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좇고 해를 피하는 인류의 본성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그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항상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그 도리로서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는다. 이는 돈과 부귀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상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이 돈은 구하고 원할 수 없습니다.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그것을 취함에 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군자는 재물을 중시하지만 재물을 취할 때는 반드시 도리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지위는 모든 사람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도리에 맞는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군자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과 처남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도리에 맞는 방법으로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군자는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군자가 일단 도를 떠나면 어찌 좋은 명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밥 한 그릇을 먹는 짧은 시간에도 도를 떠나지 않으며 급할 때나 사방을 떠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들이 이익을 어떻게 얻는지 관찰하십시오. 약속한 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공자는 일찍이 말에 믿음이 없으면 그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신용이 없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용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군자는 한 번 말을 하면 약속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군자일언, 사만안추, 준지이안, 심한안추이란 한 번 내뱉은 말은 내 말이 끄는 수레로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신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품격과 자존심을 나타냅니다.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약속 지키기조차 당신이 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점차 당신을 멀리하게 되고 중요한 관계들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신용 부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뢰뿐만 아니라 삶에서 발전하고 승진할 기회까지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진정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약자에 대한 태도, 즉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은 약자를 억압함으로써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위험한 담을 보면 도울 수 없다면 밀지 않는 것이 선량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너지려는 담을 보고 도울 수 없다면
밀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량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을 보고 돕지 않는 것은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낮은 품행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려면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삶에서 사람을 명확하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공자의 이 4가지 사람 보는 방법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는 이야기에 대해 말하자면, 남화경은 전국시대 철학자 장자가 쓴 유명한 철학서입니다. 책에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보면 교양을 알 수 있다. 옛말에 오래 겪어봐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 서로의 장단점과 교양 수준을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대화 중에 상대방의 표현 방식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말이 저속한지, 행동이 무례하지 않은지, 또는 농담을 할 때에도 예의를 지키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하면 관계가 평등해지고, 그때 한 사람의 예의, 교양, 지식은 상대방 앞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오랜 교제 과정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공손하고 겸손하다면 그 친구는 사귈 만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멀리 떨어져 보면 충성심을 알 수 있다. 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재는 척도입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매우 바쁩니다. 어느 기간 동안 친구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가 당신을 신경 쓰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평소처럼 자주 교류하게 되었을 때 예전처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 방법은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맑다는 말과 같으며 둘 다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만약 양측의 감정이 충분히 견고하고 서로 같은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관계는 거리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지위와 이익에 의존하여 유지된다면 오랜 시간 멀리 떨어진 후에는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지나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지혜를 드러낸다. 갑자기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한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어렵거나 민감할 필요는 없으며 논리적이거나 추론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를 통해 한 사람의 능력 수준뿐만 아니라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속도와 감정 조절 능력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첫 반응은 놀라움일 수 있지만 만약 빨리 대답할 수 있다면 답이 맞든 틀리든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답이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은 능력을 드러낸다. 이 방법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평가하려는 사람에게 몇 가지 복잡한 업무를 맡겨 그 사람이 일을 깔끔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능력의 높고 낮음은 그들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압박은 한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 상황 속에서도 빨리 벗어나 적절한 업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급한 일은 신의를 드러낸다. 삶에서 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은 종종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들이 한 사람의 신의를 꿰뚫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는지, 그리고 만약 응답한다면 어떻게 응답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제때에 충분히 응답하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하는지 말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 당신의 부탁은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정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든 빨리 달려와 도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은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끌거나, 핑계를 대며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처음에는 기꺼이 돕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귈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동의했을 뿐, 약속에 대한 진정성과 확고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이미 선약이 있거나 중요한 일로 바쁜데도 당신의 부탁에 응하여 자신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그들의 신뢰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의는 기꺼이 돕는 마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조화롭고 원만하게 처리하며 올바른 때와 장소를 아는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술 취했을 때 예의 범절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을 때 그의 표현이 과한지, 말과 행동이 여전히 분수를 지키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통제력이 떨어지므로 어느 정도는 그들의 생각과 품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민간에는 주품은 인품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술 마실 때의 품격이 그 사람의 품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취했을 때의 표현이 다르며 어떤 사람은 그저 잠만 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했을 때의 표현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품만으로 인품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인의를 드러낸다. 만약 어떤 친구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하고 그 금액이 당신의 능력 범위 내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빌려주십시오. 그가 제때에 갚는지 보십시오.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그것을 취함에 도가 있어야 한다. 군자는 돈을 중시하므로 수입과 지출에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은 한 사람의 능력, 의지, 품성을 시험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 절교에 이르는 좋은 친구 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돈은 몸 밖의 물건이지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는 분명해야 합니다. 모임 장소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성격, 직업, 신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면 그들의 인격과 대인관계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높은 사람을 보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거만하고 경멸적으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에게는 공손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며 발을 구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때에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결정체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적용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가지 비결을 적용할 때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꾸며 떠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우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참으로 예술이자 일종의 지혜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실은 이것에서 비롯된다. 존경하는 여러분. 재물은 사람에게 있어 몸 밖의 것임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탐욕스럽지 않아야 몸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제때 끄지 않으면 온 숲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탐욕은 또한 물과 같아서 제때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길을 파괴하는 홍수로 변할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죄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화는 탐욕이 과한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세상의 많은 고통과 비애는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속담에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도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얻고 잃는 것은 때로 한순간의 생각에 달려 있으며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회남자 인간운에는 두 가지 유명한 역사적 사건, 즉 삼가분진과 가도벌괴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두 군주의 탐욕이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하게 하며 몸을 망치고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 후세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아 자신을 경계하게 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도벌괴 역시 역사상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춘추시대 진진트 나라는 인접한 두 작은 나라인 우유 나라와 고액귀 구오 나라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우나라를 공격하려 하면 괭나라가 군사를 보내 도왔고 진나라가 괭나라를 공격하려 하면 우나라도 군사를 보내 지원했습니다. 대신 순식은 진헌공에게 상책을 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두 작은 나라를 공격하여 차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들을 이간질하여 서로 돕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나라 국군은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좋은 것을 그에게 주면 됩니다. 순식은 진헌공에게 아끼는 두 보물, 즉 굴지산 명마와 수극산 미옥을 우공에게 바치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헌공은 아까워하며 주기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순식은 말했습니다. 대왕,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그에게 잠시 보관하게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모든 것이 다시 대왕의 손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진헌공은 보물인 수극산 미옥과 굴지산 명마를 우나라에 바치며 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나라 국군은 옥벽과 명마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길을 빌려달라는 제안이 나오자 바로 동의했습니다. 이때 궁지기가 간언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우나라와 괭나라는 수레바퀴와 덧방나무와 같습니다. 덧방나무는 수레바퀴 양끝에 단단히 붙어 있고 수레바퀴도 덧방나무에 의지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나라와 괭나라는 현재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면 아침에 괭나라가 멸망하면 저녁에는 우나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궁지기는 여러 번 우공에게 간언했지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나라와 괭나라는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입니다. 괭나라가 일단 멸망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진나라는 우나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공은 작은 친구 나라와 교제하느라 큰 친구 나라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며 궁지기의 간언을 거절하고 진나라 군대에게 길을 빌려주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우나라가 빌려준 길을 지나 괭나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괭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진나라 군대는 손쉽게 우나라를 정벌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나라의 지백과 군주는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는 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잘못 선택해도 만회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잘못 선택하여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하며 탐욕이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도벌고액 이야기는 탐욕과 선택의 부주의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나라는 눈앞의 탐욕 때문에 진나라로부터 보물을 받고 길을 빌려주기로 동의했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집안이 망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탐욕이 마음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이 지혜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평생 후회해야 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올곧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며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가분진 사건은 춘추시대 말기에 조차오, 위웨이 세 가문이 나라 땅을 나누어 가진 일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춘추시대 말기와 전국시대 초기의 분쟁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지백이 위나라 영토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위선자는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임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지백은 명성이 자자하고 천하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지금 입을 열어 땅을 원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제후국 중 처음으로 재앙을 겪는 나라가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위선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지백이 또 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장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나라가 그에게 약간의 땅을 줍니다. 지백이 단맛을 본 후에는 이 수법을 다른 제후들에게도 사용하여 계속 땅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제후들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른 제후들과 연합하여 함께 지백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되찾는 땅은 잃어버린 영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위선자는 임장의 말을 듣고 지백에게 땅의 일부를 양보했습니다. 땅을 요구하여 단맛을 본 후 과연 지백은 다시 한강자에게 영토의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한강자도 감히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후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백은 다시 조양자에게 땅의 일부를 더 요구했지만 조양자는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백은 위 두 가문을 강요하여 조양자를 공격하고 조나라를 진양성에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위 세 제후국은 비밀리에 연락하여 함께 행동하여 진양에서 지백의 군대를 격파하고 지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지백이 장악하고 있던 진나라 영토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삼가분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사이의 전환점입니다. 순수령의 아들인 지백은 순씨 가문의 번영을 끝낸 인물입니다. 지백의 탐욕은 비참한 결말을 초래했고 영토는 세 조각으로 나뉘었으며 나라를 잃고 집안이 망하고 몸을 망치고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삼가분진 이야기는 통제되지 않는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끝없는 야망을 가진 지백은 다른 제후국들로부터 계속해서 땅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양보해야 했던 제후들이 결국 모두 연합하여 그에게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지백의 탐욕스러운 행동과 무모함은 지지와 충성심을 잃게 만들었고 그와 그의 가문 전체가 나라를 잃고 집안이 망하며 몸이 망가지고 명예가 더럽혀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탐욕이 자신에게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전면적인 파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도덕의 틀 안에서 행동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옛 가르침의 이야기와 교훈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들이 가치를 더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는 데 동기부여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에 의미 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기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교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